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기 전에 눈을 뜨는 게 벌써 몇 년째입니다.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참습니다. 아픈 건 사치니까요. 부엌으로 나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달걀과 시아버지 드실 밑반찬들을 꺼냅니다. 시아버지가 당뇨 있으시니까 짜지 않게, 시어머니가 소화 안 되시니까 부드럽게.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며느리 소라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어딘지 날카로워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어머니, 시아버지 혈압약 챙겨드렸어요? 말은 친근하게 하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마치 내가 또 실수했나 확인하러 온 것 같아서 괜히 위축됩니다. 벌써 새벽부터 챙겨둔 약봉지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챙겨뒀단다. 소라는 커피포트에 물을 받으며 시계를 흘끔 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모양이에요. 맞벌이하는 며느리도 고생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밖으로 나가면 자유라도 있잖아요. 저는 이 집이 곧 세상의 전부거든요. 오늘도 일찍 나가시죠? 어머니 허리 아프시면 오늘 하루만 쉬세요. 하루만 쉬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시부모님 아침 약은 누가 챙겨드릴 건지 점심은 누가 준비할 건지 묻지도 않습니다. 결국 제가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요. 소라는 커피 한 잔만 후루룩 마시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합니다. 구두 소리가 딸깍딸깍 멀어져 가더니 문이 쾅 닫혔어요. 말만 쉬라고 하네. 허리를 구부려 냉장고 밑칸에서 계란을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나쁜 시어머니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소라도 나름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부모 모시는 며느리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국자로 된장을 휘젓습니다. 시아버지가 짜게 드시면 혈압에 안 좋으니까 물을 조금 더 부었어요. 문득 파란 불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멍한 순간들이 자주 생기더군요. 마치 내 인생이 이 불꽃처럼 조용히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웬일인가 했더니 아들 준호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걸 보니 뭔가 큰일이 났나 봅니다. 우리 준호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분명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시험을 못 봤을 때, 친구와 싸웠을 때, 그리고 지금 엄마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또 빈 이야기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예감이 들었거든요. 식탁에 마주 앉으니 준호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말을 못합니다. 42살 어른이 된 아들이지만 이럴 때만큼은 여전히 제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 같아 보여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엄마 한 번만 도와줘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또 빈 이야기일 거란 걸 알면서도 아들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업한다고 나선 이후로 벌써 몇 번째인지 그때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체념에 익숙해졌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준호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2천만 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엄마. 내가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이 3천만 원인데 그중 2천만 원이라니.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시부모 병원비, 생활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적금.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금액이에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나는 아파도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야. 20년째 되뇌고 있는 주문입니다. 시부모 병수발을 들 때도, 준호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때도, 첫째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항상 이 말로 버텨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 방법을 찾아볼게. 엄마, 미안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이 축 처져서 걸어가는 모습이 어린 시절 꾸중을 들은 후에 그 모습 그대로더군요. 문이 닫히자마자 주저앉고 싶었지만 시부모님 아침 식사를 차려드려야 했어요. 다시 된장찌개 앞에 섰는데 아까보다 불꽃이 더 작아 보입니다. 아니, 제 마음이 더 작아진 걸까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다시 일을 나가야 합니다. 70살의 말이에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린데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복지관 게시판에서 본 노인 돌봄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시급 8,000원, 하루 6시간. 계산해 보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개월만 버티면. 그래도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되니까.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새치가 반이 된 머리.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무너지면 이 집안이 다 무너져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니 된장찌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너무 높아져서 바닥이 눌어버렸네요. 황급히 불을 줄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정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다니. 아마 제가 많이 지쳐 있나 봅니다. 하지만 울 시간은 없어요. 시부모님께서 곧 일어나시거든요. 냄비를 씻고 다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불 조절을 더 세심하게 하면서요. 그런데 손이 자꾸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기가 힘들어요. 나이 탓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탓인지. 그런데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지? 내 나이에 받아줄 곳이 있을까? 허리가 또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나는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죠.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제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시부모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일자리까지 더해져야 하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다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침 식사를 차린 후 시부모님이 주무시는 동안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인 돌봄 일자리 광고를 보고 문의한다고 하니 상냥한 목소리의 직원이 오늘 오후 면접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면접이라. 면접을 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 간호조무사 면접 이후로는 처음이니까요. 그때도 벌써 50년 전 일이고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10년 된 검은색 재킷인데 어깨가 좀 빠졌지만 그래도 면접 갈 만한 옷은 이것뿐이에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늙었네요. 이런 모습으로 과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복지관 앞에 도착하니 저처럼 면접을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몇 분 계셨어요. 다들 제 또래인데 가방을 꼭 움켜쥐고 앉아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70이 넘어서도 일을 찾아 나선 이유가 말이죠. 면접관은 젊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친절하긴 했지만 제 나이를 보더니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어르신, 돌봄 업무가 생각보다 힘드실 텐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을 리가 없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리고. 하지만 2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니까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젊을 때 간호조무사 일을 했어서 노인 돌봄은 익숙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50년 전 경력이 지금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지만 떨어질 수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이래요. 시급 8천 원에 하루 6시간, 한 달에 대략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 2개월 반 정도 일하면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겠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후들후들했습니다. 면접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 일은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일자리 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걱정된다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며느리 소라의 반응이 가장 복잡했습니다. 표정을 보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끝내 입을 다물더군요. 아마 시어머니가 일을 나가면 집안일은 누가 하나 하는 걱정일 거예요. 어머니, 몸이 힘드시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 돌봄을 누가 하겠냐는 걱정 말이죠. 준호는 미안한 듯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몇 번째 듣는 말인지. 하지만 이번에도 믿고 싶었어요. 내 아들이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이 두려웠거든요. 70살에 새 일을 배운다는 게 쉬울 리 없잖아요. 그런데 더 두려운 건 만약 제가 쓰러지면 이 집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혼자 두면 안 되고 시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드셔야 해요.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면 누가 돌봐드릴까요? 소라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워요.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시부모까지 돌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준호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요. 결국 내가 다 해내야 하는구나. 새벽부터 시부모 돌봄을 마치고 일터로 나가서 저녁에 돌아와서는 또 집안일을 해야 해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첫 출근 날 아침,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 아침 식사와 오늘 하루 드실 약을 미리 준비해 두고 점심도 만들어 놓았어요. 소라에게는 쪽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시어머니 점심 드실 때 약 꼭 챙겨주세요라고요. 돌봄센터에 도착하니 저보다 먼저 온 할머니가 계셨어요. 박정자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69세였어요. 인사를 나누다 보니 이분도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더군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고 시어머니 돌봄은 당연히 내 몫이래요. 정자 씨의 말을 들으니 제 이야기 같았어요.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결국 시어머니 역할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첫날 돌봄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거동 불편한 할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화장실 가시는 걸 부축하고 산책도 함께 다녀야 해요. 3시간 만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정자 씨와 함께 앉아 김밥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힘드네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거든요. 70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제 신세가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나도 한 달은 울면서 다녔어요.
정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어요. 아, 이렇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 게 언제였을까요? 오후에는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치매가 있으신 할아버지가 계속 집에 가자고 우시는 거예요. 달래드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끝내는 제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셔서 옷이 찢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나중에는 이 할아버지처럼 되실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온몸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점심도 안 드시고 계세요. 약도 안 드셨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준비해둔 점심이 그대로 있고 약도 그대로 놓여 있더군요. 시어머니께 여쭤보니 깜빡하고 안 드셨다고 하세요.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소라도 나름대로 신경 쓰긴 했겠지만 시어머니 돌봄까지 완전히 맡길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내일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뒀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런 생활을 2개월 반이나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거든요.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버텨내야 해요. 나는 아파도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을 준비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돌봄센터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집안일과 저녁 준비.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허리는 계속 아프고 무릎도 시리고 어깨도 결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픈 것도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아픈 채로 일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오늘도 돌봄센터에서 김할머니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진 건지 김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요즘 자꾸 어지럽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시간도 돈도 없어요. 점심시간에 정자 씨와 함께 복지관 뒷마당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정자 씨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더군요. 나이가 나이인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서로 힘든 게 보여요. 영수가,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혹시 몸이 아픈 거 아니야? 정자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 사람만큼은 거짓말할 수 없겠더군요. 같은 처지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잖아요. 응, 좀 힘들긴 해. 근데 어쩌겠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자 정자 씨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죽을 때까지? 정자 씨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 뒤치다꺼리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른이 넘어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그날 오후 박할아버지 산책을 도와드리다가 제가 비틀거렸어요.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다행히 벽에 기대어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박할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센터 직원이 달려와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목표 금액 달성이 늦어지니까요. 억지로 괜찮다고 하고 계속 일했어요. 퇴근길에 은행에 들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3주 동안 모은 돈이 280만 원. 아직 1720만 원이 더 필요해요. 이 속도로 가면 5개월은 더 일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제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서부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흥분하신 목소리였는데 들어가 보니 소라와 실랑이를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낮에 혼자 계시다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셨나 봐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소라가 퇴근해서 와보니 집안에 가스 냄새가 가득했다고 하네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소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이해는 해요.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시어머니까지 챙기기 힘들겠죠. 하지만 들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미안해, 깜빡했어. 시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혼자 두면 더 위험할 텐데.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이니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하려고?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역시 돈 걱정부터 하네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소라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재택근무를 신청해 볼게요. 그러면 낮에 집에 있을 수 있으니까. 고마운 말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며느리에게 이런 것까지 부탁해야 하는 제 처지가 한심했거든요. 밤늦게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지금까지 모은 280만 원에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을 더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2개월 안에 2천만 원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여요. 내가 돈이 어딨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 돈은 하나도 없네요. 젊었을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참 서글퍼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로 나갔어요. 찬 공기가 얼굴에 스며들면서 정신이 좀 들었어요. 멀리서 새벽 배송 트럭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새벽 일터로 향하고 있겠죠. 나처럼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문득 정자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말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들이 성공할 때까지?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하지만 지금 그만둘 수는 없어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고 이 가족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버텨내야 해요. 그게 엄마니까요. 그게 며느리니까요. 그게 제 운명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기 어려우니 소라가 재택 근무할 동안은 좀 더 꼼꼼히 준비해 둬야겠더군요. 아침을 준비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3주 만에 살이 많이 빠졌네요. 눈도 푹 들어가고 볼도 홀쭉해졌어요. 이러다가 제가 먼저 쓰러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버텨야 해. 조금만 더. 정자 씨와 함께 출근길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가족들이 제게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돌봄센터에 도착해서 오늘도 어르신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허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해내야 해요. 나는 아파도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정자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점심시간에 복지관 근처 작은 찻집에 가자고 정자 씨가 제안했어요. 평소 같으면 돈 아까워서 거절했을 텐데 요즘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조그마한 찻집에 들어서니 따뜻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앉아 있으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봤을까요? 정자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표정이더군요. 영수가, 너 진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요즘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숨도 가빠지고 어지러울 때도 많아요.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너 그 말을 몇 번째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정자 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정자야, 그래도 어쩌겠어. 가족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가족이 널 필요로 한다고? 아니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을 내가 도맡아 하고 있는 거야? 정자 씨의 말에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가족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든 걸 떠맡고 있는 걸까요? 너도 아직 꿈이 있었잖아.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자 씨가 제 꿈을 안다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꿈이 있어? 예전에 간호조무사 했을 때 이야기했잖아.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리고 싶다고. 아, 맞아요. 몇 주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네요. 젊었을 때 꿈이 있었다고 작은 카페를 차려서 동네 어르신들께 따뜻한 차 한 잔씩 대접하고 싶었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자 씨가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건 그냥 한 말이야. 이제 와서 무슨 꿈을 꿔? 왜 안 돼? 아직 우리 건강하잖아. 조금 아프긴 하지만 정자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 뭔가 간절한 것이 있더군요. 사실은 나도 꿈이 있어. 작은 밥집이라도 차려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씩 해주고 싶어. 정자 씨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9살에 무슨 꿈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정자 씨가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자야,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하려고? 현실적인 문제를 물어봤더니 정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그게 문제지. 우리한테 무슨 돈이 있어.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꿈이야 있지만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정자 씨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영수가 그래도 꿈꾸는 건 자유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정자 씨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가슴으로 전해지면서 뭔가 뭉클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누군가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아준 적이 있었을까요? 찻집에서 나와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 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영수가, 너 며느리한테도 많이 서운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움찔했어요. 며느리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소라도 힘든데 뭘. 솔직하게 말해봐. 나한테는 숨길 것 없잖아. 정자 씨 앞에서는 정말 숨길 게 없더군요. 같은 처지니까 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하잖아요. 가끔은 서운해. 말로는 쉬라고 하면서 정작 시어머니 돌봄은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러게.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면서 속으로는 언제까지 모셔야 하나 하는 눈치거든. 정자 씨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며느리와의 미묘한 감정들,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서운함들.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영수가 우리가 너무 희생만 하고 산 게 아닐까? 가족들이 우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 정자 씨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나는 괜찮다, 내가 하면 된다고 하면서 모든 걸 떠맡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죠. 오후 돌봄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정자 씨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너무 희생만 하고 산 걸까요? 가족들이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만든 상황일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거리를 걷는 제 또래 여성들을 보니 대부분 편안해 보이더군요. 손자, 손녀와 즐겁게 산책하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며 웃고 있거나 저처럼 피곤에 절어서 집에 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자기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아직도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소라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시어머니 돌봄이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소라가 힘들어하는 건 보여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소라가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이더군요. 재택근무하면서 시어머니까지 돌보려니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고마워, 소라야. 힘들지? 괜찮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늘 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까먹으셨어요.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자 씨와 나눈 대화를 계속 떠올렸어요. 우리를 위해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이 자꾸만 마음에 남더군요. 정말 그럴까요? 이제 와서 저를 위해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자 씨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정자 씨가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혹시 내가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두려웠어요. 변화라는 건 언제나 무섭거든요. 특히 저 같은 나이에는 더더욱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어요. 정말로 제가 저를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작은 카페를 차려서 동네 어르신들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 정자 씨 덕분에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6주가 지났습니다. 몸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정자 씨와 함께하니 그래도 견딜만해요. 무엇보다 요즘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느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돌봄센터 일이 없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집에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침부터 준호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둡더니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으니 준호가 한참을 말을 못하더군요. 뭔가 큰일이 났나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상하다고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예전 같으면 아무 말 없이 다 해주셨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요.
며느리한테도 예전만큼 잘해주지 않고 준호의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소라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시부모 돌봄은 제가 다 하고 있고 집안일도 제가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아, 알겠어요. 예전처럼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라고 무조건 말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는 거네요. 가끔씩 제 의견을 말하고 힘들다는 표현을 하니까 달라졌다는 거고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우리를 버렸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언제 가족을 버렸다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희를 버렸어? 어릴 때요. 엄마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느라 바빠서 저는 돌봐주지도 않았잖아요. 친구들은 다 엄마가 도시락도 싸주고 학교 행사에도 오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거 한 번도. 준호의 말이 계속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마치 평생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시부모 모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이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도시락도 제대로 싸주지 못했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도 거의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시어머니도 몸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준호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항상 그 얘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고 저는 나중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준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속에 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그럼 태어나기 전에 죽은 동생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말이 나온 후에야 깨달았어요.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했다는 걸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동생이요? 무슨, 너 다음으로 태어날 뻔한 동생이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너 대학 등록금 벌려고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다가 그 아이를 잃었어. 5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뒀던 이야기였어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제 평생의 상처였거든요. 준호가 완전히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내가 고3일 때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그때 엄마는 임신 4개월이었어. 하지만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 새벽 3시부터 시장에서 일했지. 무거운 것도 들고 찬바람도 맞으면서 말하다 보니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임신해서 입덧이 심했지만 참고 일했어요. 준호 대학 보내려고요. 그런데 무리를 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결국 유산했어. 병원에서 혼자 수술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아이한테 정말 미안했어.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에요. 그 후로 엄마는 생각했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아이를 잃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고. 준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야. 너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내 꿈이나 하고 싶은 건 다 포기하고. 말을 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5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과 아픔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런 일이. 너는 몰랐을 거야.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소라가 들어왔어요.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는데 거실 분위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했어. 하지만 소라도 눈치 빠른 사람이라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준호는 그냥 일어서서 나가더군요. 저, 저 먼저 가볼게요. 준호가 나간 후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50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드디어 말했다는 안도감이랄까요? 괜찮아. 이야기할 때가 됐나 봐. 그날 저녁 정자 씨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정자야, 나 오늘 큰일 냈어. 왜?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정자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준호와의 갈등, 그리고 평생 숨겨왔던 둘째 아이 이야기까지. 아이고, 영수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그동안 혼자 그 마음을 품고 살았어? 정자 씨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말해? 내가 욕심 부린다고 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내 잘못이야?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정자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50년 만에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정자야, 이상한 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좀 후련해. 그럼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진짜 이야기라. 정자 씨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 진짜 마음을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준호가 상처받았을 텐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숨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50년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때 둘째 아이를 잃은 건 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저는 그걸 제 탓으로 돌리며 살아온 걸까요? 정자 씨 말이 맞아요. 이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인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런 진짜 이야기 말이에요. 내일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가족들이 알아야 할 때가 왔어요. 준호에게 둘째 아이 이야기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준호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충격이 컸을 거예요. 50년 동안 자기만 알고 있던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생이 자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집안 분위기도 어색해졌어요. 소라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시부모님께서도 뭔가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다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5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가슴에 눌려있던 돌덩어리 하나가 빠진 기분이거든요. 오늘도 새벽부터 돌봄센터로 출근했어요. 요즘 몸이 더욱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참고 일하고 있어요. 2천만 원이라는 목표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정자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수가, 너 정말 안 좋아 보인다. 얼굴이 완전 노랗게 떴어. 거울을 본 지도 오래됐는데 그렇게 안 좋아 보이나요? 사실 요즘 어지러운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씩 숨도 가빠지고 가슴도 답답하고.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피곤한 게 아니라 완전히 탈진한 거야. 병원 가봐야 해.
정자 씨가 진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병원 갈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하루 결근하면 그만큼 돈을 못 버는데. 오전 돌봄 업무를 하다가 김할머니 목욕을 도와드리던 중이었어요. 김할머니를 부축해서 욕조에서 나오게 도와드리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다음 순간 기억나는 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정자 씨와 다른 직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더군요. 영수가 괜찮아? 갑자기 쓰러져서 깜짝 놀랐잖아.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센터 소장님이 달려와서 119를 불러주셨어요. 전 괜찮다고 했지만 소장님이 강하게 주장하시더군요. 어르신, 이런 상태로는 일 못하세요. 병원부터 가보시고 말씀드릴게요. 구급차 안에서 정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입원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정자야, 우리 집에 연락하지 마. 괜찮으니까. 무슨 소리야? 이런 상황에 가족한테 연락 안 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정말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아직 제게 서운해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 연락하면 부담만 주는 거 아닐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혈압이 너무 높고 심장에도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며칠 입원하면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입원이라니. 그럼 돌봄센터 일은 어떻게 하죠?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돈을 못 버는데. 선생님, 입원 안 하면 안 될까요? 집에서 쉬면서 약만 먹으면. 어르신,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 이상이 의심되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입원하게 되었어요. 입원비 걱정에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병실에 누워 있으니 온몸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리를 했던 걸까요? 70살 몸으로 하루 6시간씩 중노동을 하며 버텨온 지난 2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자 씨가 병실에서 함께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영수가 이제 그만 무리하지 마. 내 몸이 먼저야. 돈은 어떻게 하지? 아직 목표까지 한참 남았는데. 돈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아? 정자 씨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준호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소라가 병원에 왔어요. 정자 씨가 연락했나 봐요. 소라는 놀란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와서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되도록 무리하셨어요? 소라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차갑게 느껴졌던 며느리가 이렇게 걱정해주니 고마웠어요. 괜찮아, 소라야.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괜찮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준호가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엄마. 준호가 제 침대 옆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더군요.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괜찮아. 너도 몰랐을 거야. 아니에요. 알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을지. 준호가 말을 하다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42살 어른이 된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화해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2천만 원은 필요하고 저는 입원해 있으니 돈을 벌 수 없고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천장에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결혼한 이후로 정말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있었던가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병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의 별들이 보였어요. 저 별들처럼 반짝이며 살고 싶었던 꿈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정자 씨가 말했듯이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었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엄마들에게는 육아 상담도 해주고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꿈을 꾼다는 게 말이 될까요? 70살에 몸도 이렇게 아픈데.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 정자 씨였어요. 영수가 잠 안 와? 응, 잠이 안 와서. 너는 집에 잘 들어갔어? 응. 그런데 영수가 나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 우리 정말 지금까지 너무 희생만 하고 산 것 같아. 정자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게. 근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건강만 회복되면 뭐든 할 수 있어. 정자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70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정자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전화를 끊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낡은 앞치마를 벗고 새로운 옷을 입은 제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카페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말이에요.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꿈꾸는 건 자유잖아요. 이번 둘째 날 준호와 소라가 함께 병문안을 왔어요.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무슨 결정일까요? 혹시 이제 그만 일하라는 건 아니겠죠? 더 이상 엄마가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돈 문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준호의 말에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들었어요.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야 가족들이 제 한계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앞으로는 몸을 아껴가며 살아야 한다고요. 집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소라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었고 시부모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모두들 제가 쓰러진 일 때문에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어머니, 천천히 들어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라가 제 팔을 부축해주면서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괜찮다며 혼자 하겠다고 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준호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자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더군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나 봐요. 엄마,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어요.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 걸까요? 뭐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모든 게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2살 어른이 된 아들이 엄마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동생 이야기도요. 엄마가 그걸 평생 혼자 감당하고 사셨다는 걸. 준호가 말을 하다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50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아픔을 누군가 이해해 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소라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며느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신기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시어머니 돌봄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소라의 사과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했어요.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진짜 마음들 말이에요. 얘들아,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엄마도 할 말이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엄마도 많이 서운했어.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삼켜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나는 아파도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시부모님 모시고 너희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정작 나는 언제 쉴 수 있었을까?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이야기할 때니까요. 젊었을 때는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생각이 났어. 내 꿈은 뭐였을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을까? 가족들이 모두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보는 거겠죠. 간호조무사 일할 때가 정말 행복했어. 환자분들을 돌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20대의 저는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하고 싶었어. 작은 카페라도 차려서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고 싶었고, 그런데 시부모 모시랴, 애들 키우랴 하다 보니 다 포기하게 됐지. 제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꿈도, 희망도, 제 자신도. 그래도 참았어.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둘째를 잃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 가장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건 아예 생각하지 말자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자고. 준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겠다는 듯이요. 50년을 그렇게 살았어. 나는 괜찮다. 내가 하면 된다. 나는 아파도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말들로 버텨왔지. 말을 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계속해야 했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다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친구가 생겼어. 정자라는 친구.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정자 씨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70살에 만난 진짜 친구랄까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냐고.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정말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하고.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아마 저에 대해 전혀 모르는 면을 발견하고 있는 거겠죠.
입원해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나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산 걸까?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모든 걸 떠맡아 한 걸까? 이 부분이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정말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존재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었는지, 어쩌면 너희들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계속 끼어들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소라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소라의 말에 고마웠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끝까지 말하고 싶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늦었지만, 70살이지만, 아직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드디어 제 진짜 마음을 다 털어놓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준호가 제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제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아들과 가까이 앉아 있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소라도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삶을 사세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70살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식사를 했어요. 대화도 많이 나누고 웃음도 많이 웃었어요. 언제 이렇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정자 씨에게 전화했어요. 정자야, 오늘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했어. 정말? 어땠어? 생각보다 잘 들어줬어.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어. 아이고, 우리 영숙이가 드디어 진짜 이야기를 했구나. 정자 씨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근데 정자야,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70살이 어때? 아직 한참 남았어. 정자 씨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어요. 좀 더 당당해 보이고 좀 더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여유롭게 6시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이렇게 평온한 아침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소라가 시부모 돌봄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재택근무를 계속하면서 낮 시간에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준호도 퇴근 후에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거들어줘요. 가족들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준호가 많이 달라졌어요. 2천만 원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대요. 제가 무리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사업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제는 정말 엄마를 위해 사세요. 준호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오늘은 정자 씨와 함께 특별한 곳에 가는 날이에요. 복지관 근처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인데 1층에 조그마한 가게 하나가 비어 있다고 하더군요. 임대료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뭔가 우리가 꿈꿔왔던 공간과 비슷해 보였어요. 정자 씨와 함께 그 공간을 보러 갔어요.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 몇 개를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한쪽 벽면에는 간단한 주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수가 어때? 여기서 우리가 꿈꿔온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정자 씨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정자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아직도 가끔 의심이 들어요. 70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될까 하는 생각이요. 해보자. 안 되면 말고. 정자 씨의 당당한 대답에 용기가 났어요. 정말 그래요. 해봐야 아는 거죠. 부동산에서 계약 조건을 설명해 주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더군요. 두 사람이 합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럼 계약할까? 정자 씨가 저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정말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 문득 병원에서 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 하자.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뭔가를 결정한 게 언제였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놀라더니 곧 진심으로 응원해 주더군요. 엄마,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소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엄마, 인테리어는 제가 알아볼게요. 친구 중에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준호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가족의 지지를 받으니 정말 힘이 났어요. 그날 밤 침실에서 오래된 옷장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맨 아래쪽에서 낡은 앞치마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20년 넘게 입었던 앞치마였어요. 시부모 돌봄을 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준호 밥 해줄 때도 항상 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거든요. 앞치마를 들고 거울 앞에 서봤어요. 이 앞치마에는 제 지난 50년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기쁨도 슬픔도 고생도 희생도. 하지만 이제는 이 앞치마를 벗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앞치마를 침실 한 구석에 곱게 접어서 넣어뒀어요.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제 인생의 소중한 일부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앞치마에 매여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틀 후 정자 씨와 함께 가게 계약을 했어요. 손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로 제 가게를 갖게 된 거예요. 70살의 말이에요. 가게 이름은 따뜻한 밥상으로 정했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바쁜 직장인들에게 집밥 같은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인테리어는 준호가 도와줘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졌어요. 창가 테이블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고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감사 인사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주방 앞에는 새로운 앞치마를 걸어뒀어요. 연한 크림색 앞치마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예쁜 앞치마였어요. 정자 씨가 선물해 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앞치마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정자 씨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그래요. 새로운 앞치마, 새로운 시작이에요. 개업 첫날 가족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줬어요. 손자 도윤이도 학교 끝나고 달려와서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윤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손자가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첫 손님은 복지관에서 알게 된 박할아버지였어요. 제가 돌봄센터에서 돌봐드렸던 분이셨죠. 영숙 씨가 차린 식당이라니 꼭 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할아버지께서 김치찌개를 드시면서 맛있다고 연신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보람찼어요.
하루하루 손님이 늘어갔어요. 복지관 어르신들, 근처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 모두들 저희 음식을 좋아해 주셨어요. 특히 정자 씨가 만든 된장찌개는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한 달 후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수익은 많지 않지만 생활비는 충분히 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도 문을 열고 새로운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에 입던 낡은 앞치마와는 너무나 다른 기분이에요. 이 앞치마를 두를 때마다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정자 씨가 주방에서 웃으며 인사해요. 영수가 오늘도 화이팅. 응, 정자야.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보자.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요.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으시는 할아버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아주머니들, 점심을 먹으러 온 직장인들. 모든 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벽에 걸린 낡은 앞치마를 가끔 바라봐요. 그때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 앞치마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앞치마에 얽매이지 않아요. 새로운 앞치마를 두르고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거든요. 70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에요. 준호가 가끔 가게에 와서 도와줘요.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제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소라도 자주 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도와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여자와 한 여자로서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에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는 길, 정자 씨와 함께 걸으며 생각해요. 정자야,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지 않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멋진 할머니들인 줄 몰랐네. 둘 다 웃으며 걸어가요. 70살에 새로운 꿈을 이루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봐요. 여전히 주름은 많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희망이 가득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여요. 새로운 앞치마를 벗으며 중얼거려요.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해봐요. 또 어떤 손님들을 만날까?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까? 또 어떤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일이 기대된 적이 언제 있었을까요? 정말 행복합니다.